소개받은 이봉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독일 통일 사례로 본 통일 비용, 분담 비용, 그리고 통일 편익입니다. 아마 뭐 독일 사례만 기본적으로 다루긴 할 텐데, 그러면 과연 한반도 통일 비용은 어떻게 될까? 그런 쪽에서도 아마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고요. 사실 아마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통일 비용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각종 연구기관에서 통일 비용에 대한 추산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통일 초기이다 보니까 사실 통일 비용만 얘기가 됐지 편익은 사실 아직 나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통일 비용에 대한 사실 관심들이 어떤 통일의 부정적 생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더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독일이 통일된 지 이제 3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통일에 대한 편익 같은 것도 저희가 산출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룰 통일 비용을 한 축으로 하고 분담 비용과 통일 편익을 한 축으로 해서 어떤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편익이 많은 것인지를 한번 독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본문에서 조금 더 다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통일 비용, 분담 비용, 통일 편익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나눠놨는데 통일 비용은 말 그대로 통일이 되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일 비용을 정의할 때는 공공 부분에서 구 서독 지역에서 구 동독 지역으로 이전된 금액,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니까 서독의 연방정부, 주정부, 그 다음에 사회보험 기관들이 있죠. 연금보험이나 등등.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추가돼서 유럽연합에서 지원되는 금액들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통일 비용이고요. 그 다음 분담 비용은 아시겠지만 분담도 사실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형적이긴 하지만 항상 전쟁에 불안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분담 비용인데, 제가 얘기하는 분담 비용은 이제 그런 어떤 무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유형적으로, 사실 예를 들면 통일부 같은 기관은 사실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서 통일국가가 되었다면 생겨나지 않아도 되는 부서죠. 그로 인해서 비용들이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분담 비용은 사실 통일이 가져온 편익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익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편익은 그야말로 사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어떤 억압받던 자유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무형적인 것들은 사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유형적인 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통일이 가져온 이 편익들이 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아주 진짜 짧게 독일의 역사를 상기시켜드리면, 독일이 1945년 5월 8일 연합군에 항복을 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분할 점령을 했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게 이쪽 다른 색깔들은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패망한 이후에 가지게 된 영토인데, 여기서 구 동독 지역은 소련이 점령을 했고, 이 구 서독 지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분할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게 1949년까지 계속이 됐고, 1949년 5월에 서독 정부가 수립이 됐고, 같은 해 10월에 동독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희랑 같은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된 국가인 거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고요. 이제 독일이
통일이 그로부터 정부 수립 41년이 되는 1990년에 통일이 되거든요. 근데 독일 통일이 될 때 보면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네 가지를 써야 하는데, 동독에서의 평화혁명, 소련이 붕괴된 거, 미국의 지지, 서독의 통일 의지. 하나 더 덧붙인다면 동독 경제의 침체라고도 할 수 있죠. 저도 잘 모르는 역사가이긴 한데, 프랑스의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역사에서 사실 역사에서 필연적인 요인들도 있고 또 우연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런 필연과 우연이 중첩되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제가 여기 지금 네 가지 예시했고 한 가지 더 예시를 하면 아까 동독의 경제 침체라고 했는데, 브로델 같은 경우 역사가 변화할 때, 역사적 사건이 올 때 구조적 요인하고, 그러니까 장기 지속되었던 구조적 요인하고, 그다음 사건, 뭐 개인의 행동이라든지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자연재해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무슨 뭐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이런 것들은 사건입니다.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여기 네 가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 퀴즈를 하나 내면 어떤 게 구조적 요인이고 어떤 게 사건일까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구조적 요인은 장기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사건은 수일, 수년 안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구조적 요인일까요? 통일 의지. 네? 그 책을 드릴까요? 아이스 커피를 드릴까요?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드릴까요? 상품을? 어른은 그다음에 초등학생은 아이스크림. 네. 학생이 없어요. 한번 어떤 게 구조적 요인인지 저 안에 하나가 있는데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사건이 아니라 통일 의지. 서독의 통일이었지. 네? 서독의 통일이었지. 어쨌든 뭐 답은 아니어도 어쨌든 용감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소련의 붕괴입니다. 사실 소련의 붕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있었던 게 아니라 소련이 수립되고 나서 축적된 누적들이 사실은 계속 지속이 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91년에 소련이 해체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형성이 된 구조적 요인들인 거고, 동독의 평화혁명도 물론 그 안에 내부적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촉발된 게 1989년 10월에 촉발이 된 거거든요. 이건 며칠 사이에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지지도 그때 그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부시가 독일 통일을 지지하겠다고 판단한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독의 통일 의지라는 것도 콜 총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니까 일종의 이것도 정치적 결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 통일을 보시면 이렇게 구조적 요인, 장기적으로 형성된 요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우발적 요인들, 미국이 그때 지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독이 만약에 콜 총리, 보수당의 콜 총리가 아닌 3인당의, 그러니까 진보당이죠, 3인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통일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남북관계에서도 볼 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만든 구조적 요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통일 의지를 가지고 통일적으로 지향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약간 저희 강의하고 좀 잠깐 상관없는 내용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다음에 이제 통일 비용 관련해서 왜 통일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아마 지지난번 우리 서정배 부원장님께서 강의했던 그 내용에 같이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독일 사례를 여기다 더 추가를 한 건데요. 사실 통일 필요성이 2007년에 63.8%에서 2024년 36.9%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젊은 세대들은 마찬가지고, 독일도 사실은 82%라고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독일 분단 직후에는 96%였습니다. 독일도 통일에 대한 지지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무관심해지고 사라지는 건 할 수 없고요. 다만 독일 같은 경우 저렇게 진폭이 크지 않았던 독일은
분단 기간이 사실은 정부 수립으로부터 41년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75년이 넘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통일에 반대한 이유입니다. 한국은 경제적 부담, 통일 이후 이제 남북 간 통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많이 들었는데 서독 같은 경우는 국제적 긴장 야기, 통일이 가지고 국제적 긴장 야기,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독일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번의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만약에 독일이 통일이 돼서 더 큰 국가가 되고 강성한 국가가 된다면 주변 국가들하고 불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 긴장을 야기하기 때문에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가 있었고요. 우리랑은 좀 다른 상황이죠. 그리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통일로 인한 서독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악화될 거다 이런 걱정들을 해서 통일에 반대했던 겁니다. 거의 뭐 우리랑 사연이 비슷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일 비용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그 통일 비용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 부분에서 순 이전에 구서독 지역에서 구동독 지역으로 흘러 들어간 금액, 그게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통계 보시면 1991년도 98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 이전액이 하나 있고 통일 관련 특별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절대 크지 않은 금액은 아닌데 순 이전액에 비해서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1년 사례를 보면 총 이전액이 1390억 도이치마르크입니다. 근데 동독 지역에서 다시 독일 중앙정부로 들어간 세금, 주민들이 낸 세금,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기여금을 빼버리면 순 이전액은 1060억입니다. 연간입니다. 91년에 지원했던 액이. 이게 서독 GDP의 비율이 4% 정도 되고요. 동독 GDP의 51%입니다. 그러니까 동독 절반은 서독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살았던 겁니다. 금액이 이렇게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당시 많이 지출할 때는 1890억까지도 갔었으니까 이건 DM이니까 유로로 바꾸면 절반 정도 2분의 1로 나누면 유로가 됩니다. 그러면 재정 이 정도는 어디다 썼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1390억 중에 많은 금액이 사회보장 금액입니다. 사회보장은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간병보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용 중에 사실 순투자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북한하고도 아마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통일 관련 이 순 이전액 말고 특별 비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동독 정부가 남긴 채무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하나 특이할 만한 게 신탁관리청 사유와 관련 적자액이 1050억 유로로 나타났는데 신탁관리청이 뭐하는 기관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구 동독의 국영기업을 민영화, 사유화했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 13,800개 기업을 사유화를 했는데 처음에 사유화할 때 사유화하고 나면 한 6천억 마르크 정도의 수익이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국가 재산을 파는 거니까 수익이 날 줄 알았죠, 당연히. 근데 팔고 나니까 오히려 적자가 났습니다. 자산을 팔았는데 적자가 난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단 구동독 산업시설들이 워낙 노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저 사유화했을 때 민영화했을 때 투자하는 기관들이 일자리나 투자 금액들을 보장을 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1마르크에 판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당장 민영화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질 문제가 생기니까 일자리 보장을 하는 조건, 그 다음에 투자를 몇 년간 얼마씩 하는 조건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영기업을 다 팔았는데 적자가 된 거예요. 아마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더군다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환경오염들을 또 더 제거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고 뭐 동독의 국가 대부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통일 비용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 비용은 1조 9천억 유로입니다. 공공부분 순 이전액하고 통일 관련 특별 비용을 합치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입니다. 1조 9천억 유로가 들어간 거고요. 한국은 연간 한 600억 유로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분단 비용입니다. 그 말씀드렸던 대로 분단이 야기한 비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이 금액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1900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분단 비용 같은 경우는 1949년 서독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90년 통일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죠. 이 보시면 90년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이게 9,750억 마르크가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독부라고 우리 통일부와 같은 기관들이 설립돼서 활동했던 비용들이 들어간 게 있고요. 그 다음 아마 정치범 석방거래라고 그래서 동독에서 정치범을 서독으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4만 마르크에서 9만 마르크까지 지불을 하고 3만여 명을 정치범을 서독 지역으로 사왔습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갔고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통일이 되면 다 사라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통일의 편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일 편익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국방비입니다. 보시면 분단 시기 국방비, 서독의 국방비가 GDP의 3.1% 정도 1970년대 초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후에 좀 들쑥날쑥하긴 했는데, 근데 통일이 되고 나서 서독이 국방비를 지출한 게 GDP의 1.2%입니다. 그러면 1.9%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방비는 통일로 인해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통일 편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외에도 사실은 서독의 군대가 한 50만 가까이 됐는데 통일되고 나서 18만으로 줄었고 현재는 더 10만 이하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독일은 6개월이긴 한데 6개월 동안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비용들은 사실 여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 통일이 되고 나서 1989년부터 2016년까지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한 숫자가 500만 명입니다. 통일될 때 구동독 인구가 1,6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한 거죠. 대신 또 서독 주민들이 동독으로 이주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230만 명. 그래서 그러면 270만 명이 구동독 지역에서 구서독 지역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구서독 지역에 부족한 노동력들,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구서독으로서 큰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만약에 계산할 때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 주민의 생산 효과만 해버리면 270만 명이 서독 1인당 GDP를 해서 27년간 생산한 게 사실 다 편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그렇게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독일 학자들이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독일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급여의 40%에서 45%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국가가 대신 사회보장을 책임져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세금이 한 20에서 25% 급여에서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가 한 20%가 들어갑니다. 사회보장비는 실업보험, 연금보험, 그 다음 의료보험 등등해서 4가지 들어가는데 그게 20%. 독일은 또 소득세, 누진세가 14%에서 42%까지 소득이 많으면 42%까지 세금을 뗍니다. 50%가 정도 날아가는 거죠. 중산층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세금 받기 전 금액하고 세금 받고 나서 계산을 하면 총 급여가 4,000유로일 때 세후 급여는 약 2,200에서 2,400유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대학도 무료이니까요. 대학도 무료인 나라니까 이런 국가가 그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출하면 개인들이 비효율적으로 지출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 방법이죠. 약간은 사회주의적인 방식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추산을 했을 때 이 금액이 1조 4천억 유로 정도라고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 통일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27년간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통일의 대차 대조표. 그러면 통일 비용이 더 크냐 아니면 분단 비용에 통일 편익을 더한 편익이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알면
통일의 비용이 큰 건지 편익이 큰 건지 알 수가 있죠. 계산을 해봤더니 분단과 통일이 대차대조해서 통일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 1조 9천억 유로가 되고 분단 비용 더하기 통일 편익을 하면 2조 7,605억 유로가 됩니다. 그러면 분단 기간 동안 통일로 8,600억, 아니 통일되고 나서 독일은 8,600억 유로의 이익을 실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용보다 편익이 더 컸던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산출할 수 있는 유형적인 계산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계산되지 않은 편익도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독일에서 통일되고 나서 엘리트 2,800개가 되는 엘리트 지위에 대해서 구서독 출신이 자리 잡고 있는지 구동독 출신이 자리 잡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에 10.9%에서 2022년에 12.2%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동독 출신이 동독 전체 인구의 19%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독 주민들한테 통일이 기회가 된 거죠. 엘리트주의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걸 하나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독 국영기업을 아까 저희가 13,815개를 사유화했다고 했어요. 그 사유화해서 그 가져간 사람들이 누구냐, 소유자가 서독 주민이 80%를 가져간 겁니다. 동독 재산의 80%를 서독 주민이 가져간 겁니다. 왜냐하면 동독 주민들은 재산이 없잖아요. 사회주의권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15%, 동독 주민이 5%. 그러면 이건 누가 다 가져갔느냐? 역시 서독입니다. 이건 아까 통일 편익을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서독 간 상품 서비스 교육을 한번 보세요. 통일 직후에 구동독 기업들은 거의 다 붕괴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경쟁력이 없어요. 상품이 조악하니까. 그러면 통일되고 나서 소비재들, 중요한 소비재들,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청소기 다 어디서 와요? 다 서독에서 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동서독 간 상품 서비스 교육을 계산을 해봤더니 서독에서 동독이 구입한 게 1,876억 유로고, 마르크고, 그 다음 서독으로 판매한 게 378억입니다. 그러면 서독 통일로 인해서 소비시장이 서독에서 동독에 파는 상품 교육이 1,498억 DM입니다. 아까 통일비용 공공부분 이전에 보셨죠, 연간. 그 금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통일은 사실 절대적으로 서독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시간이 별로 안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계산되지 않은 편익인데요. 동독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통일되고 나서 이건 뭐 2017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기준으로 한 거니까 어쨌든 남성이 통일되고 나서 2017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1년 8개월을 더 사는 거고 여성은 2년 1개월을 더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전이라도 사실은 통일이 되고 나서 의료시설들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오염들이 정화가 되고 나니까 당연히 고동독 지역 주민들이 건강 수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달, 1년 더 살게 된다, 통일돼서 엄청난 큰 축복 아닌가요?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보시면 이게 독일의 장기 성장 경로인데 동서독이 분단된 1950년부터 90년까지 보시면 서독 지역은 성장률이, 발전율이 높죠, 그죠? 구동독 지역은 낮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비효율성 때문에. 근데 통일이 되고 나서 90년부터는 같은 속도로 변화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동독 주민의 편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통일되고 나서 2022년 기준입니다. 구동독 지역은 32년간 GDP가 3.8배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구소독 지역은 2.1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증가한 거는 사실은 온전히 이것도 통일 편익인 거죠. 근데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연합 평균 GDP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23년 기준 1인당 GDP가 구동독 지역은 4만 유로입니다. 그러면 같이 그때
체제 전환을 시작한 체코, 헝가리, 폴란드보다 월등합니다. 그리고 거의 프랑스에 맞먹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를 추월했고요. 스페인도 추월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서독 간 격차 때문에, 경제적 격차 때문에 말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격차라는 게 상대적 빈곤감인 거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잘 살자는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동독하고 비교를 하면 훨씬 월등한 사회인데에도 불구하고 서독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거니까요. 올해는 유럽연합 평균 GDP를 39,000유로로 봤을 때 PPS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혹시 PPS 아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PPP라고도 하는데, 구매를 이 구매력 평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한 5,000원 하는 버거가 독일 같은 데서 10유로거든요. 10유로 하면 예를 들어 환율을 적용하면 13,000원이에요. 우리는 5,000원에 사 먹을 수 있는데 저기 13,000원을 줘야 되죠. 이런 물가를 기준하게 되면 또 다른 비교가 나오죠. 그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 남북한 통일 비용을 그러면 한번 규모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 통일 비용 규모는 90년부터 2016년까지 1조 7,200억 유로였고요. 이게 독일 연평균 GDP의 4%입니다. 그래서 연간 환산해 봤더니 연간 640억 유로이고요. 하나로 환산했더니 약 9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2024년도 기준 GDP의 4%를 한번 책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당 금액이 102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독일처럼 충분히 통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예산 대비 통일 비용 규모를 한번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독일 같은 경우 1991년도 정부 예산이 4,110억 마르크였고 통일 비용은 1,280억 마르크였습니다. 정부 예산 기준 31%로 통일 비용이 규모가 컸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 2024년도 정부 예산이 657조고요. 독일처럼 우리 한국 GDP의 4%를 통일 비용을 하게 되면 정부 예산 기준 15% 규모입니다. 이게 말하는 바는 우리가 재정 운영 능력이 조금 더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1990년 우리가 통일됐었을 때는 사실 이 금액에 도달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분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통일 비용이 늘어난다고 걱정하지만, 대신 남한의 경제 성장이,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통일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을 내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간이 더 멀어진다고 통일 비용이 더 나오지만 우리 경제력이 커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남북 통일 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때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희가 동서독 간 인구 비율은 4대 1입니다. 근데 남북한은 2대 1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1인이 부담해야 되는 통일 비용이나 분담이 더 커져요. 우리가 2대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적 격차는 통일될 당시 동독은 서독의 약 30%였고 북한은 현재 남한의 3%입니다. 격차가 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통일 비용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길게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통일 시 남북한 경제적 격차 해소 기간을 한번 추론을 해봤어요. 전제를 어떻게 했느냐, 남한의 경제 성장률을 2%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근데 현재 금년도 예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현재 1인당 GDP를 남한의 3%로 기준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물어본 게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경제학자가 아니어도 이런 산출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의 70% 수준에 도달할 때 기간별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북한 경제력이 10년 내 남한의 70%가 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죠? 10년 내. 근데 북한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9.8%가 되면 돼요. 근데 이건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북한 경제력이 20년에 남한의 70%가 된다? 이건 1인당 GDP 기준입니다. 그러면 연평균 경제 성장이 북한이 19.4%만 하면 돼요. 그 다음 다시 30년 내 남한의 70%가 된다? 북한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3.3%만 됩니다.
그 다음 북한 경제력 50년대 남한의 70%가 된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 8.6%는 됩니다. 근데 이 8.6%는 사실 만만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0년 동안 연대별 경제 성장률이 거의 9%였어요. 그러면 북한도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중국 같은 경우 1979년부터 2017년까지 38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9.5%였어요. 그러면 50년대 70% 가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기준 70%를 잡았느냐? 현재 그 우리나라 제일 잘 사는 지역하고 제일 못 사는 지역하고 소득 격차가 얼마나 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제일 잘 사는 데가 어딜까요? 울산. 울산입니다. 울산이 7만 7천 달러입니다. 약 1인당 GDP가. 제일 못 사는 데는요? 대구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만 1천으로 대구가 제일 못 삽니다. 대한민국에서. 광주보다 낮습니다. 예. 이 비율을 적응하게 되면 제일 잘 사는 데하고 못 사는 데가 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좀 울산은 극단적 수치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 한 5만 1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구가 한 60% 정도 됩니다. 60%. 그러면 70%면 북한이 남한하고 경제적 격차를 안 느껴도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에도 현재 그러한 경제적 격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70%를 했던 거고, 그래서 통일이 되면 이런 정도의 희망적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습니다.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비용을 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무시를 한 거죠. 그럼에도 어쨌든 독일이 35년 동안 현재 도달하는 수치가 구 동독 지역이 구 서독 지역의 퍼센테이지로 한 77% 정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를 잡으면 충분히 합리적인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맺은 말입니다. 사실 통일 비용은 사실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전환 과정에서 삼중고를 겪을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삼중고라 하면 일단 과거 유산으로부터 일단 북한 주민들은 벗어나야 되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시장 경제를 배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제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실업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북한에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삼중고로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통일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 주민에 대한 엘리트 강제 배당을 해야 됩니다. 동서독 같은 경우는 사실 반체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체제 세력들이 엘리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강제 할당을 엘리트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독일은 아직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동독 주민들이 이동 국민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은 사실 사회보험 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강화 방안. 그 다음에 통일에 따른 고통과 과실을 균등하게 분담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고통은 아마 통일이 되면 고통은 다 북한 주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고 과실은 거의 남한 사람들이 갖게 될 겁니다. 내놔야 됩니다. 남한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통일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